2002년 8월 10살 된 두 소녀가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과자를 사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국 전역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들의 실종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경찰을 고등학교 관리인 이안 헌틀리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많은 살인범들과 달리 그의 체포는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헌틀리는 폭력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차례 법과 마찰을 빚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어린 소녀들에 대한 학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직후 헌틀리는 제시카 체프먼과 홀리 웰스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언 헌틀리는 누구이며 왜 두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앗았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과 더불어 소햄 살인 사건 그리고 이언 헌틀리의 충격적인 사건을 탐구하며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실종. 제시카 체프먼은 2002년 8월 4일 아침 가장 친한 친구인 홀리 웰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오전 11시 45분쯤 케임브리지셔 소햄의 브룩 스트리트에 있는 집을 나서 홀리를 만나러 갔고 가족과 함께 메노르카에서 휴가를 보내며 산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원안에 H자가 있고 두 마리의 돌고래로 장식된 펜던트로 묘사되었습니다. 레드하우스 가든의 홀리 집까지는 가까웠고 도착 후 두 10살 소녀는 나탈리파와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나탈리파는 점심쯤 집에 갔습니다. 식사 후 홀리와 제시카는 계속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오후 3시 15분에 그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는 홀리 자신의 것이었고 제시카는 홀리의 오빠 올리버의 것을 입었습니다. 홀리의 어머니 니콜라는 같은 셔츠를 입은 두 소녀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후 악명 높아집니다. 이것은 두 소녀가 실종되기 전에 찍힌 마지막 사진이었고 그들이 사라진 후 널리 퍼졌습니다. 그날 홀리 가족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두 소녀는 저녁 식사하며 웰스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6시 15분경 홀리와 제시카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홀리의 부모님은 두 소녀가 위층에 가고 마룻바닥 너머로 홀리 방에 있는 두 소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두 소녀를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본 순간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모르게 자판기 간식을 사려고 근처 스포츠 센터로 갔습니다. 두 소녀는 아무에게도 외출을 알리지 않았고 검찰은 두 소녀가 익숙한 지역이라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살며 학교를 다녔고 익숙한 얼굴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오후 8시 니콜라 웰스는 일부 손님들이 떠날 때 딸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소녀가 작별 인사를 원할 것이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니콜라와 홀리의 아버지 케빈은 집, 정원, 거리 그리고 인접한 거리들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두 10살 아이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놀란 그들은 제시카의 부모님께 연락했고 제시카의 부모님 역시 딸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시카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밤 8시 30분으로 소녀들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웃, 친구, 친척에게 연락해 혼자 자녀를 찾으려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홀리와 제시카는 밤 9시 55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 여러 목격자가 두 소녀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에도 두 소녀가 홀리의 집을 떠난 뒤 여러 번 되돌아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두 소녀가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는데 두 유니폼 모두 등에 베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샌드 스트리트와 리버로드를 지나 소햄 빌리지 칼리지 스포츠 센터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두 소녀는 오후 6시 32분에 칼리지 로드를 팔짱 끼고 걷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400명 이상의 경찰관, 이 10살 소녀들을 찾기 위해 전담 배치되어 마을 전체를 돌며 집집마다 탐문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수백 명의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인근 미 공군 기지의 미군 병력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직접 수색했습니다. 실종되기 1시간여 전에 찍힌 빨간색 축구 유니폼을 입은 두 소녀의 사진과 각 소녀에 대한 인상착의가 공개되었습니다. 남쪽 부모는 홀리와 제시카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다녔던 세인트 앤드류스 초등학교의 교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언론에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성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캠브리지셔와 인근 링컨셔에 등록된 모든 성범죄자들이 면담을 받았고 영국 전역에서 추가로 260명이 더 조사받았습니다. 한국은 두 소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조사받은 모든 성범죄자들은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는 추측도 잠시 제기되었지만 이건 역시 곧 배제되었습니다. 며칠 후 두 소녀가 함께 걷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어 시민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추가 목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두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6일이 지난 8월 10일에 그들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한 영상이 녹화되어 방송되었습니다. 폴리와 제시카의 부모님 모두 오늘 밤 I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종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언론에 두 소녀의 무사귀환을 호소했고 시민들로부터 2,0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8월 13일 신문들은 경찰이 홀리와 제시카의 실종이 6살 소녀의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그 아이는 소엠에서 약 2시간 거리인 이스트 스태퍼드셔 바턴 언더니드우드 마을에서 집에서 납치됐습니다.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은 어두운 색상의 포드 몬데오 차량이 가짜 번호판을 달고 두 사건 모두와 잠정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6살 소녀를 납치한 범인의 차량으로 추정되며 제시카와 홀리가 실종된 시점에 소엠에서 멀지 않은 캠브리지셔의 글래튼 마을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홀리와 제시카가 사라지기 며칠 전 바튼 소녀를 납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이 노스 캠브리지셔의 글래튼에서 목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남자가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심리적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실시한 결과 그가 납치를 위해 매우 철저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살 소녀는 납치 30분 만에 발견됐으며 신체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납치 사건은 전년 같은 마을에서 발생한 어두운 색의 포드 몬데오 운전자가 12살 소녀를 따라갔던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몬데오 차량의 번호판이 노팅엄셔에서 다른 차량에서 도난당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두 차례 전국 TV 호소를 하고 포스터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목격 신고를 확인하고 용의자의 몽타주도 제작했지만 그 남성의 신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8월 7일 한 택시기사가 실종 당일에 네두어 다크그린 세단 차량의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두 소녀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세단 운전자는 A142 도로를 남쪽으로 주행하며 팔을 심하게 휘두르는 모습으로 묘사됐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차량이 뉴마켓의 스터드랜즈 파크 에스테이트로 빠져나갈 때까지 몇 분 동안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에서 추가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안 헌틀리, 목격자. 이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목격자는 28세의 고등학교 관리인 이안 헌틀리였습니다. 그는 홀리와 제시카가 사라진 다음 날, 두 소녀가 실종되기 직전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조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소녀들이 자신의 약혼녀 맥신카 안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맥신카는 소녀들의 보조교사였고 소녀들은 그가 카와 함께 사는 집 현관에서 개를 빗질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헌틀리는 소녀들과 대화할 때 행복해 보여 주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소녀들은 카가 자신들의 학교에서 정규 보조교사로 지원한 뒤 합격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틀리는 그녀가 합격하지 못했다고 소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녀들은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컬리지 스트리트를 걸어갔습니다. 8월 15일 스카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헌틀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소녀들을 몰라요. 당시 현관 앞에서 제 개를 손질 중이었어요. 개가 도망쳤다가 좀 엉망인 채로 돌아왔어요. 그 소녀들이 다가와서 맥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저는 그냥 그녀가 직장을 얻지 못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소녀들은 맥신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고 저쪽 도서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근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소식이 없을 때는 희망의 빛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붙잡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헌틀리는 경찰과 기자들에게 길고 상세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수사에 직접 끼어들었습니다. 헌틀리는 한 인터뷰에서 소녀들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 파머와 같은 기자들은 캐러와 헌틀리 모두를 인터뷰하면서 두 28세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파머 기자가 캐러에게 낯선 사람의 위험성을 묻자 소녀들을 잘 모르는 헌틀리가 갑자기 답했다고 그는 말했다. 파머는 헌틀리가 홀리는 아마 차에 타서 조용히 갔겠지만 제시카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제시카는 분명히 강하게 저항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파머는 헌틀리가 인터뷰 내내 불안을 보였고 놀랄 만큼 감정적으로 보였다고 관찰했습니다. 파머는 2022년 이 인터뷰를 회상하며 헌틀리가 홀리와 제시카의 반응을 묘사한 방식이 실제와 정확히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반응을 한 이유는 그들을 죽였을 때 실제로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헌틀리도 카가 학생들에게서 받은 작별 카드와 사진을 찍도록 자원했습니다. 이 카드는 그녀의 교실 보조교사 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학생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홀리는 카드에 서명했지만 헌틀리는 사진 촬영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파머는 사람들이 사진 찍히는 걸 꺼리는 건 사진이 공개되면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맥신카를 의심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녀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겠지. 경찰은 헌틀리의 이 사건 개입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소녀들이 사라진 지 약 일주일 후 기자들은 수사관들에게 그들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헌틀리는 경찰과 기자들 주변을 맴도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DNA 샘플에 대해서도 물어보곤 했습니다. 경찰관은 헌틀리 턱에 약 3cm 긁힌 자국 3개를 발견했고 헌틀리는 이것이 자신의 계획에서 난 상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헌틀리는 한 수사관에게 제시카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버려졌다면 소녀들을 납치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남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헌틀리는 2번에 걸쳐 수사관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소녀들이 실종되기 직전에 소엠에서 빨간색 포드 피에스타 차량이 수상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량은 특히 그의 차량과 같은 제조사와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소엠 빌리지 칼리지 건물 근처에서 한 남성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그 신고가 완전히 꾸며낸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또한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며 자신에게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8월 5일 소녀들 실종 다음 날 경찰관 한 명이 이언 헌틀리 집을 수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이점은 없었지만 그 경찰관은 집이 의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경찰관은 그의 옷이 밖에 널려 있고 비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집이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청소용품 냄새도 강하게 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헌틀리는 식당은 양해해 주세요. 홍수가 났었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헌틀리의 동료들은 나중에 그 부부를 방문했을 때 카가 주방 타일을 너무 심하게 닦아서 타일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웠던 것은 실종된 지 불과 24시간 만에 헌틀리가 자신의 빨간색 포드 피에스타 소형차를 대대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1년에 구입되었고 11년 된 것으로 설명된 이 차량은 모든 면에서 상태가 매우 좋았으며 주행거리는 단 38,700마일에 불과했습니다. 제시카와 홀리가 사라진 후 이 차량의 타이어가 교체되었는데 정비사는 기존 타이어가 아직도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체 요청을 받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한 후
헌틀리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잘못 기록해달라고 정비사에게 10파운드를 건넸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차량 트렁크 내부의 카펫이 대충 잘린 가정용 카펫으로 교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8월 6일 아침, 헌틀리는 맥신을 데리러 그녀의 어머니 집이 있는 그림지비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맥신 어머니 셜리 캡의 이웃이 두 사람이 차 옆에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웃은 차 트렁크가 열려 있고 두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맥신은 울었고 이언은 매우 창백하고 말라 보였습니다. 헌틀리는 이웃이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추가 조사. 홀리 웰스와 제시카 체프먼의 유해는 실종된 지 거의 2주가 지난 8월 17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12시 30분, 한 사냥터 관리인이 서폭의 RAF 레이크니스 경계 울타리 근처 소엠에서 동쪽으로 10마일이 넘는 곳에 있는 5피트 깊이의 도랑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나란히 누워있는 두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 사냥터 관리인은 며칠 전 그곳에서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취 원인 조사를 위해 17일 친구들과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그 남성들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홀리와 제시카의 유해는 부분적으로 해골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시관 데이비드 모리스는 검시 심리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사망 원인이 질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녀들이 숲에서 살해된 것이 아니라 사망 후 34시간 이내에 그곳에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섬뜩하게도 범인은 DNA나 다른 법의학적 증거를 없애기 위해 두 시신 모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바로 전날인 8월 16일 헌틀리와 칸은 경찰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7시간 조사받았고 소녀들 실종 전 본 적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칸은 약혼자인 헌틀리가 말하던 것과 거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헌틀리가 홀리와 제시카가 사라지기 전 대화했다고 했고 자신은 당시 목욕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아이들에게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지금처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무렵 헌틀리의 외모가 변했습니다. 그는 체중이 줄었고 불면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고통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맥신카가 경찰과 접촉할 때 반복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가가오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그녀는 약혼자와 소녀들이 사라진 밤에 그가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해 언쟁을 벌였고 내가 알아야지, 내가 빨래를 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건을 꾸밀 뿐 아니라 그의 상의 색깔을 두고 언쟁을 벌여 진실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카가 그 행동에서 거짓말을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님을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카가 소엠에 있었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만나러 다른 곳에 간 사실을 숨겼습니다. 경찰의 공식 조사를 받은 후 카와 헌틀리는 감시를 위해 히스턴 마을의 안전가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콜리지 클로즈 5번지의 집과 헌틀리가 관리인으로 일하던 소엠 빌리지 칼리지 부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집은 다시 한번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지만 이후 수색 과정에서 수사에 매우 중요한 여러 물품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학교 부지에서 발견된 물품은 소녀들의 그을리고 잘린 축구 유니폼 상이었으며 이들은 건물 내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니폼 상의에서 나온 섬유는 이언 헌틀리의 몸, 옷, 집안의 천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그가 물품을 버린 쓰레기통에서 그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헌틀리의 차량도 과학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헌틀리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차량 내부에서 분필, 벽돌가루, 콘크리트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포장하는 데 사용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의심을 더한 것은 뒤져서 커버가 사라졌다는 사실과 앞서 언급했듯이 트렁크의 카펫이 교체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의 생태학자인 패트리샤 윌트셔 교수 역시 헌틀리에게 불리한 법의학 증거를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신발과 그의 차 안에서 발견된 꽃가루가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발견된 꽃가루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헌틀리가 시신을 유기한 도랑을 오가던 접근 경로를 찾아냈으며 그곳에 짓밟힌 쐐기풀이 뚜렷한 길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식물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헌틀리가 소녀들의 옷을 쓰레기통에 넣고 학교로 돌아가 불태우려 했는데 그 옷에는 소녀들이 눕혀졌던 곳에서 묻은 작은 식물 조각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수사해서 수많은 다른 장소들을 제외시켰다고 덧붙였으며 제외된 장소들에는 같은 꽃가루와 식물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헌틀리의 신발과 차량에 많은 꽃가루와 포자가 남아있어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관찰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곳에 가던 이유는 그가 다시 돌아가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카와 헌틀리는 오전 4시 30분 유괴와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8월 17일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이지만 버려진 옷과 여러 증거들이 발견된 이후에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중 헌틀리는 회피적이고 감정이 없어 보였으며 가끔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침을 흘렸고 경찰은 이를 정신질환을 가장하려는 시도로 봤습니다. 경찰은 이후 헌틀리에게 정신병원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하고 심리평가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칸은 그러나 신문 압박에 금세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소엠에서 소녀들이 사라진 저녁에 그곳에 없었다고 인정해 약혼자 헌틀리가 소녀들이 사라지기 직전 소녀들과 대화했다는 주장도 뒷받침하거나 그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헌틀리의 알리바이를 만들자고 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전 경찰 조사에서 헌틀리가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의 과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1998년 헌틀리에게 허위 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보호하려 했냐는 질문에 그는 잘못이 없어요. 뭐 그런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초반 여러 일을 겪으신 건 알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제 생각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사랑해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이번 신문에서 헌틀리가 맥신이 어머니 집에 있을 때 전화해 문제는 맥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홀리가 코피가 나서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자신이 홀리의 코피를 멈추는 걸 도와줬으며 제시카는 부부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두 소녀 모두 무사히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헌틀리는 1998년에 자신이 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었고 그때의 체포로 인해 정신적으로 무너졌었다고 카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 않은 일로 또 누명을 쓸까 두려워 걱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카는 자신이 헌틀리의 알리바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신 발견과 아이들 옷이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그의 지문이 나온 것 등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에 대해 통보받았을 때 카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카는 헌틀리를 계속 옹호했고 그녀가 그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사법방해 시도로 기소되었고 2003년 1월에는 범죄자 방조 혐의로 2건의 추가 기소를 받았습니다. 홀로웨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녀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물었고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2002년 12월 4개월 후에 그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안 헌틀리, 살인범. 이안 케빈 헌틀리는 1974년 1월 30일에 그림지비에서 케빈과 린다 헌틀리라는 이름의 18세 노동자 계급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린다가 첫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결혼했습니다. 이안의 아버지는 가스 설비 견습공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인쇄소에서 일하며 아주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돈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린다는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고 케빈은 갓난아기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린다 부모님과 살며 매달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림즈비에서 몇 마일 북쪽에 있는 이미엄의 페렌스로드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지만 곧 두 사람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헌틀리의 동생 웨이는
1975년 8월 16일 태어났습니다. 네이선 예이치가 쓴 책 비욘드 이블, 이안 헌틀리의 뒤틀린 마음속으로에서 네이선 예이치는 헌틀리의 아버지를 과로에 시달려 피곤함 때문에 엄격하고 우울한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웃지 않는 사람, 어둡고 초췌하며 엄격한 인상을 가진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엄격한 규율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빈은 아내에게 헌신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장남과 공통점이었는데 장남은 동생이 태어나자 질투를 느꼈습니다. 가족의 친구들은 헌틀리가 아기였을 때 다루기 힘든 아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금방 울음을 터뜨렸고 항상 소리를 지르고 울며 엄마를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엄마가 동생을 돌볼 때마다 엄마가 외인에게 관심을 주는 걸 못 참는 듯 행동했습니다. 예이츠는 책에서 동생에 대한 질투가 헌틀리 인생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90년대 전체와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그의 인생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고 썼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헌틀리는 엄마에게 의존적인 아이로 자랐으며 아버지와는 멀고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며 외톨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헌틀리는 이마가 길어 반 친구들에게 산머리, 도버의 하얀 절벽이라 불렸습니다. 천식과 허약한 몸 때문에 그는 또래들에게 맞서 싸우기 힘들었고 자주 괴롭히는 아이들을 선생님께 일러바치곤 해서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한 고자질쟁이가 아니었다고 한 졸업생이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지어내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모두가 그를 싫어하게 됐어요. 선생님들도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헌틀리는 어린 시절 어느 시점에 어른에게 맞고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헌틀리는 11살에 전학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른 학생들을 고자질하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등 예전과 같은 습관을 계속했고 결국 괴롭힘이 너무 심해져서 또 다른 학교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헌틀리는 성적이 평균 이하였고 괴롭힘으로 고통받은 듯합니다. 새 학교에서도 그는 친구 사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스카우트에 가입하려 했지만 신체 활동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13살에 공군 훈련단에 가입하며 영국 공군 입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웨이크니스 공군기지에 익숙해졌고 그곳에서 멀리서 비행기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곳이 훗날 그가 피해자들을 유기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헌틀리는 1년 만에 훈련단을 그만뒀고 학교나 선택한 활동에 적응하지 못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을 갈구하며 그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 한 상자를 모두 복용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어머니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았습니다. 헌틀리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또래들은 이를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만 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헌틀리는 성적 욕구가 강했고 그의 반 친구들은 그를 포식자로 여겼습니다. 헌틀리는 12살에 첫 여자친구가 생겼고 14살에 첫 경험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 반 친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헌틀리가 여자애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가장 어리고 쉽게 속일 수 있는 아이들을 골라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말했죠. 그가 학교에서 사귄 여자애만 해도 3명은 기억납니다. 그 여자애들은 다 그보다 어렸고 오래가지 못했어요. 10대 때도 헌틀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물학대를 시작하며 고양이나 개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한 옛동창은 그의 행동이 정말 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와 고양이에게 폭죽을 묶어 폭발시키거나 그들에게 등유를 붓고 불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는 늘 마치 모두가 대단하다고 여길 것처럼 그런 짓을 자랑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여자친구 아만다 마셔를 만났는데 그녀는 그가 바람기가 있고 여자들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만다가 16살쯤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관계는 점차 무너졌습니다. 스코치맨은 그녀가 자존감을 위해 그에게 의존했고 그래서 그의 통제 욕구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입을 수 있고 입을 수 없는지,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고 없는지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배적인 욕망을 실현하려 집착하는 전형적인 학대자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헌틀리가 그녀의 머리를 당구 휴대로 내리쳐서 기절시켰습니다.
아만다는 결국 자신의 파트너가 자신이 집에 없을 때 대부분 12~13살 정도의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떠났습니다. 헌틀리의 자살 시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헌틀리와 정신과 의사를 찾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헌틀리가 아만다를 계단 아래로 밀어 유산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후 그녀는 그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헌틀리는 16세에 학교를 중퇴했고 GCSE 5과목을 겨우 통과했습니다. 그는 그림지비에서 생선 손질 일을 시작했지만 학교 때처럼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허드렛 일을 했고 실업을 겪기도 했으며 안정적인 거처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헌틀리는 남을 조종하려 들고 불안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으며 자신감이 현저히 부족해 취약한 여성과 소녀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02년 체포될 당시 헌틀리는 이미 경찰과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9건의 성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4건의 강간 혐의, 4건의 미성년자 강간 혐의, 그리고 11세 소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최소 2번의 통제적이고 신체적으로 폭력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른바 여자친구였던 2명 모두가 각각 15세와 16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는 16세 소녀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녀를 방에 가둔 적도 있습니다. 그는 이후 그녀를 2주 동안 가둬두었고 결국 풀어줬을 때 그녀는 굶주림과 탈수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21세였던 헌틀리는 지역 하인즈 공장에서 일하던 중 만난 18세의 클레어 에반스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달 동안 교제한 후 약혼했고 1995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헌틀리는 성격이 나쁘고 폭력적인 남자라는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그는 클레어를 정기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했고 집에서 내쫓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다른 방식으로도 자주 학대했습니다. 클레어는 남편이 부엌신 그대 앞에서 자신을 목졸라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회상하면 그는 그 일을 하며 웃고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거의 못하고 숨을 헐떡였지만 제가 저항할수록 그는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만다처럼 그녀도 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심한 신체적 학대를 받아 유산을 겪었습니다. 클레어가 떠나자 헌틀리는 그녀가 첫날 밤에 자신의 형제와 잠자리를 가졌고 그 때문에 이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이 헤어진 뒤 클레어는 웨인과 교제했고 헌틀리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 제작 당시 웨인과 클레어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클레어와 헤어진 뒤 헌틀리는 미성년자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경찰은 헌틀리가 체포 전 최소 30명 이상의 성적 파트너가 있었으며 그중 많은 소녀들은 나이가 어려 동의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매력에 빠졌다가 폭력적인 성격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5년 8월 한 15세 소녀의 아버지가 헌틀리가 자신의 딸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고발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기관 모두 이 사건을 조사했고 소녀 본인을 통해 실제로 이른바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15세 소녀가 고소를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헌틀리는 불법 성관계로 체포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체포되었다면 경찰은 몇 년 후 홀리와 제시카 사건에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더 빨리 지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995년 후반에 헌틀리는 16세의 룸메이트와 함께 이웃집 절도를 저지른 것을 자백했지만 당시 경찰이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절도 피해자는 경찰의 만류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사건은 중지되었고 혐의는 기록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헌틀리는 계속 어린 여학생들을 쫓았습니다. 한 소녀의 어머니가 경고하려 문까지 왔고 다른 소녀를 대신해 야구방망이를 든 남성들도 경고하러 왔습니다. 1996년 그는 15세 케이티 웨버를 만나 케이티는 헌틀리에게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헌틀리는 늘 그녀에게 가족, 친구와 연락을 끊고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친구는 그가 그녀를 노예처럼 대하고 지배적이고 불쾌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망가뜨렸어요. 똑똑했던 그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미래 없는 일을 하게 강요했죠. 케이티는 헌틀리와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를 좋아하게 되고 관계를 가진 뒤 그는 저를 괴롭히려고 아이처럼 대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케이티는 심하게 학대를 당했고 1998년 임신 중에 특히 심한 다툼이 있은 후 그녀는 도망쳐 공중전화 박스에서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케이티는 같은 해 헌틀리의 외동을 낳았습니다. 1998년 4월 헌틀리는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18세 여성도 나서서 5월에 밤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헌틀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나이트클럽에서 촬영된 두 사람의 CCTV 영상에는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이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헌틀리가 유죄 판결은 없었지만 그가 강간범이자 아동 성범죄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자주 모욕을 당했고 결국 직장을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딸과 딸의 어머니와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한 달 뒤인 6월, 12살 소녀가 1997년 9월에 헌틀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헌틀리는 그녀를 산책에 데려가 과수원에서 성폭행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헌틀리에게서 도망쳤지만 헌틀리가 따라잡아 비밀을 누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헌틀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 신문의 강간 혐의로 그의 이름이 실렸기 때문에 12살 소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졌고 이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2003년 험버사이드 경찰서장 데이비드 웨스트우드는 시스템의 실패와 인적 오류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언 헌틀리가 홀리와 제시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은 이유와 노골적인 성범죄자가 오랜 기간 처벌받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우드는 헌틀리의 오랜 자유에 관한 추가 질문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웨스트우드는 유죄 판결 없는 아동 성추행 혐의자 기록 파기를 지시해 정직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 처분은 번복되었습니다. 특히 헌틀리를 중등관리인으로 채용한 교장도 그를 채용하기 전에 어떤 추천서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헌틀리가 아이들과 일할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파. 헌틀리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두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언대에서 자신이 실수로 홀리를 욕조에 빠뜨려 익사시켰고 제시카는 비명을 막으려 질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무브 병리학자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그럴듯하지 않으며 적어도 홀리가 욕조에 넘어져 익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격렬히 저항해 억제해야만 질식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헌틀리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제시카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당시 30살이던 헌틀리는 배심원들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홀리와 제시카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두렵고 부끄러워서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판사는 그가 제시카, 홀리,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잔인함과 무자비한 냉소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뿌듯한 시신들, 잘려진 옷, 직장에서 버려진 물건들, 지문과 꽃가루 흔적까지 헌틀리에게 불리한 물적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비극적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살인이 성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연쇄 강간범이자 아동 성범죄자라는 의혹이 있었고 소녀들이 사망한 직후 침대 시트를 세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내린 결론입니다. 흥미롭게도 칸은 조사관들에게
헌틀리의 말에 따르면 집안일은 자신의 몫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헌틀리가 직접 침구를 세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주로 기회 범죄로 간주되며 한 범죄 심리학자는 헌틀리를 잠재적이고 포식적인 소아성애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단지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7시간 32분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틀리는 이후 2번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빨라도 2042년까지는 석방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때가 되면 그의 나이는 68세가 됩니다. 또한 이 항소가 거의 확실히 기각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맥신 칸은 한편으로 범죄자를 도운 혐의 2건과 사법방해 혐의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죄자 도운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믿었던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당국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범죄자 도운 2건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법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전체 형량 중 21개월을 복역한 후 2004년 5월 14일에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고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2011년에 카가 아들을 출산했고 2014년에 결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사람과 해변가 마을에 삽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본명과 사건 연관성을 모두 안다고 합니다. 홀리 웰스와 제시카 체프먼이 살해된 지 2년 만에 그 부부의 5 칼리지 클로즈 집이 철거됐습니다. 더럼에 위치한 HMP 프랭클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헌틀리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여러 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피터 서틀리프, 연쇄 살인범 마크 홉슨, 무장 강도 데이미언 포크스 등과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97년 과수원에서 11세 소녀를 성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녀의 진술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범죄의 피해자는 그의 자백 소식을 들은 후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틀리가 풀려나 2명의 무고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 여전히 속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은 헌틀리가 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외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학교와 직장 모두에서 외톨이였습니다. 2019년 11월 그는 교도관을 발로 차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발길질은 한심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는 격리 수용될 때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그의 특별 특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는 주당 20파운드를 받던 그림 그리는 일자리를 잃었고 피시앤칩스 저녁 식사를 구입하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홀리와 제시카의 죽음은 영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영상 촬영 당시 그 소녀들은 이제 30대일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결혼도 했을 것이며 여행을 다니고 자신만의 집도 마련하고 어쩌면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겁하고 타락한 괴물에 의해 무참히 빼앗겼고 그 괴물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